50년 전 이 나라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폐허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국토는 파괴되었으며 경제는 바닥을 쳤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곳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같은 아시아에서 왜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실패할까요? 이 놀라운 변화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길고 좁은 나라 중 하나인데 독특한 S자 모양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칠레와 좀 비슷하지만 훨씬 짧습니다. 이 길고 좁은 국경 안에는 오늘날의 베트남을 정의하는 놀라운 지리가 담겨 있어요. 북쪽에는 라오스에서 뻗어나와 자연 장벽을 형성하는 험준한 고원지대가 지배합니다. 이 산들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산인 판시판이 3147m 높이로 솟아 있어요. 북쪽에 위치한 홍강 삼각주는 역사적으로 밀집된 인구와 수도 하노이 같은 주요 도시들을 지탱해온 비옥한 저지대를 제공합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면 베트남 중부 지역은 훨씬 더 좁아지는데, 남중국해와 산맥 사이에 끼인 해안 평야가 있어요. 이 지역은 베트남 어느 곳보다도 태풍과 폭우에 취약한데 특히 몬순 시즌에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큰 중부 도시인 다낭과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자연재해가 많은 도시 중 하나인 마닐라와 거의 같은 위도에 있어요. 마닐라가 태풍에 맞을 때마다 보통 다낭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중부는 다낭과 후에 같은 중요한 도시들의 고향이고, 농경지와 숲이 우거진 고원의 혼합을 특징으로 해요. 마지막으로 베트남 남부는 메콩강 삼각주가 지배하는데 강, 운하, 논의 광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고 생산적인 농업지대 중 하나인데, 베트남의 주요 쌀 수출국 지위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가장 큰 대도시인 호치민시가 이 삼각주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나라의 주요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3200km 이상 뻗어 있는 베트남의 광대한 해안선이 베트남이 가진 가장 중요한 지리적 요소 중 하나로 입증되었어요. 해안 지역은 북쪽의 석회암, 카르스트로 유명한 하롱베이와 관광의 성장 중심지인 남쪽의 푸꾸옥섬 같은 자연의 경이로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나라의 다양한 지형은 또한 광대한 동굴들을 포함하는데, 손동굴이 세계에서 알려진 가장 큰 동굴로 탐험가들과 연구자들을 똑같이 끌어들이고 있어요. 기후 변화는 위도 범위와 고도 차이 때문에 베트남 전역에서 상당합니다. 북쪽은 4개의 뚜렷한 계절을 경험하는데, 남쪽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 열대 몬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기후 변화는 농업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데, 삼각주에서는 쌀 재배가 번창하고 고원에서는 커피 생산이 번성합니다. 이 모든 지리가 수천 년 동안 베트남의 문화와 경제를 정의해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또한 베트남을 뒤로 물러서게 만든 일부 재앙, 식민지화, 전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베트남은 매우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침략, 혁명, 식민지화, 수많은 전쟁에 시달려 왔는데 각각이 오늘날 존재하는 베트남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먼저 베트남이 처음 독립국가가 된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기록된 역사는 흥 왕들이 통치한 고대 왕국 발랑의 출현과 함께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추적하고 있다면 이것은 베트남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속 실체 중 하나로 만들어요. 불행히도 발랑에게 기원전 111년에 중국 함나라가 침공하고 베트남 북부를 합병했는데, 1000년상 지속될 중국 지배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문화, 통치, 유교 이상이 베트남 사회에 깊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봉기가 있었는데, 기원 후 40년 증 자매가 이끈 유명한 반란과 나중에 938년 응옥구엔의 성공적 반란이 있었고, 이것이 중국 통치를 끝내고 독립 베트남 국가를 재수립했습니다. 독립 이후 베트남은 리, 전, 레를 포함한 여러 왕조의 부상을 보았는데, 남쪽 확장으로 알려진 과정에서 영토를 남쪽으로 확장했어요. 이 확장은 참족과 크메르 민족을 남쪽으로 밀어냈고, 메콩 삼각주에서 베트남의 존재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베트남은 인내했고 훨씬 더 큰 세력들로부터의 외부 침략에 계속 저항했어요. 중국과 아시아 대부분을 점령한 것으로 유명한 몽골 제국조차도 당시 다이비엣으로 알려진 베트남에 의해 3번 격퇴되었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에 베트남은 새로운 외부 세력인 유럽 식민주의에 직면했는데,
막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1858년부터 시작해서 프랑스는 점차 베트남을 정복했고 라오스, 캄보디아와 함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통합시켰습니다. 프랑스 통치 아래 베트남은 상당한 경제 및 인프라 발전을 겪었지만 국가 주권과 경제 착취의 대가를 치렀어요. 식민 행정부는 고무와 쌀 같은 황금 작물을 우선시했는데 프랑스 문화 및 정치 영향이 도시 중심지를 재편성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베트남은 전체 나라를 연결할 광범위한 철도 네트워크를 건설했는데 여전히 프랑스 통치 아래 있는 동안 베트남의 산업화 및 도시화 노력의 핵심 부분을 위한 길을 닦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일본 제국으로부터 재회득한 후 동남아시아의 수익성 있는 보유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프랑스가 통제를 재주장하려고 시도했고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전쟁은 1954년 디엔비엠프에서 결정적인 베트남 승리로 끝났는데 프랑스를 철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제네바 협정이 일시적으로 베트남을 17도선을 따라 분할했는데 호치민 아래 공산주의가 이끄는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응호딘지엔이 이끄는 미국 지원 베트남 공화국으로 나뉘었어요. 이 분단이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냉전 긴장으로 부채질된 북쪽과 남쪽 사이의 잔인한 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 확산을 두려워한 미국이 남베트남 지원에 강력히 개입했고 결국 미국과 호주 군대로 나라를 침공했어요. 전쟁은 나라를 황폐화시켰지만 궁극적으로 북베트남이 1975년에 승리하며 나라를 공산주의 통치 아래 재통일했습니다. 남베트남의 권력 중심지였던 사이공이 호치민시로 개명되었고 베트남은 재건의 길에 착수했어요. 많은 혁명 정부들처럼 전쟁과 재통일 이후 베트남은 경제적 어려움, 국제적 고립, 이웃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1986년에 정부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을 도입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베트남이 번성할 수 있게 만든 것들이었어요. 현대 베트남은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요. 한때 전후 회복과 배타적 경제정책의 무게 아래 고생하던 베트남은 현대 시대에 스스로를 재정의했고 떠오르는 산업 및 기술 중심지로 등장했습니다. 제조업 역량, 성장하는 중산층, 세계 시장에서 확대되는 영향력 때문에 일본과 비교를 끌어내고 있어요. 베트남의 전환점은 1986년 개혁 정책의 도입과 함께 왔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작동하지 않던 중앙계획 경제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가 민간 기업, 외국 투자, 세계 무역 네트워크로의 통합을 장려하는 시장 지향 정책을 시작했어요. 이 개혁들은 천천히 시작했지만 결국 수십 년간의 일관된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고 베트남을 농업 중심의 가난한 사회에서 역동적인 산업 경제로 변모시켰습니다. 베트남 부상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호황을 누리는 제조업 부문이에요. 나라는 중국의 대안을 찾는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들이며 세계 공급망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삼성, 인텔, 나이키 같은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의 대규모 사업장을 설립했는데 경쟁력 있는 노동 비용, 개선되는 인프라,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위치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변화는 호치민시, 하노이, 다낭 같은 도시들의 산업지역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베트남은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 중인 무역 전쟁과 무역 협상에서 몇 안 되는 승자 중 하나로 여겨져 왔어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조 상품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수출할 수 있는 능력에 불안을 감지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베트남을 대안으로 선택했습니다. 제조업을 넘어 베트남은 기술 부문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는데 혁신과 디지털 변환의 미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나라는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경쟁하는 자국 기술 기업들의 부상을 받습니다. 추가로 베트남은 자국의 전기차 회사가 전기차 생산의 선두를 이끌며 첨단 제조업에 진출했어요. 이 회사는 국제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북미와 유럽의 전기차를 수출하는데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베트남의 야망을 신호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증가와 베트남 자국 기술 기업들의 부상 때문에 나라 내 전체 돈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 베트남의 GDP는 4,660억 달러였는데 세계에서 33번째로 큰 경제를 만듭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전인 2004년에 베트남의 GDP는 겨우 450억 달러였어요. 놀라운 성장과 부입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의 서비스 부문도 관광, 금융, 전자상 거래에 의해 주도되며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나라는 주요 관광 목적지가 되었는데 하롱베이, 호이안, 푸꾸옥섬 같은 명소로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베트남의 경제 전망에서 이 부상의 상당 부분은 나라의 인구 통계적 이점 때문입니다. 일본과 달리 베트남은 여전히 인구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195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베트남의 인구는 거의 7,500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곧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베트남에 도움이 되는 곳은 인구가 일본, 한국, 대만, 중국 같은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젊은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쓰는 경향이 있어서 나라의 전체 경제 전망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인구 증가와 함께 베트남은 더 교육받게 되고 있고 발전을 더욱 추진하고 있어요. 교육과 기술 개발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초점을 맞춰 기술 주도 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증가된 정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말했지만 베트남이 세계 상승을 계속하면서 도전 과제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는 나라가 부유해지고 있지만 그 부가 평등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자동차 제조사, 부동산 개발 회사, 제약 회사, 인공지능 회사,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회사들을 통제하는 대형 베트남 대기업 그룹이 반경쟁적이 되고 베트남 내에서 시장을 독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어요. 이것이 오늘날 베트남 내에서 그렇게 만연한 소득 불평등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확실히 아시아 내에서 상승하는 나라이지만 일본 같은 나라가 설정한 높이에 도달하기 전에 여전히 할 일이 많아요. 오늘날 베트남은 약 1억 명의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2050년까지 베트남은 약 1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의 고향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한편 일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1억 2,400만 명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인구는 같은 기간에 1억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베트남과 일본을 흥미로운 갈림길에 놓습니다. 한 나라는 상승하지만 심각한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고, 다른 나라는 하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먼 미래까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해요. 이것은 미래에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베트남이 일본으로부터 경제와 인구 왕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베트남은 세계 어느 곳과도 다릅니다. 5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날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이 되었어요. 1억 명의 젊은 인구, 급성장하는 제조업, 첨단 기술로의 도약입니다. 2050년이면 일본을 추월할지도 모릅니다. 인구도 많아지고 경제도 커질 겁니다. 하지만 과제는 남아있어요. 부의 불평등, 대기업 독점,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긴 여정입니다. 베트남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